어머니, 참을미약이에요. 미리 드세요. 그때 이게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어머니, 참을미약이에요. 미리 드세요. 내 유일한 자랑이었던 의사 아들이 나를 이곳에 가뒀다. 믿을 수 없는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손을 뻗었다. 하지만 차가운 철판에 손가락이 닿았을 뿐 문 안쪽에는 손잡이가 없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손잡이가 떼어져 있었다. 창문으로 다가가자 차가운 쇠창살이 나를 맞이했다. 하얀 벽,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 그리고 밖에서 잠그지 않으면 안에서는 절대 열 수 없는 문. 이곳은 치매 환자라는 이름으로 산 사람을 가두는 하얀 감옥이었다. 머릿속에 사흘 전 아들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는 웃고 있었다. 그 다정한 미소로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어머니, 푹 쉬다 오세요. 2주면 금방이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을 믿었으니까. 아들이 내게 건넨 작은 캡슐을 물과 함께 삼켰다. 참얼미 예방약이라고 했었다. 그게 마지막 기억이었다. 모든 것이 계획된 함정이었다는 걸 깨달은 순간 나는 주먹으로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나 박여분입니다. 여기 사람 있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한참 후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리고 쇠가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흰색 가운을 입은 젊은 간호사가 무표정한 얼굴로 나를 내려다봤다. 박여분 어르신, 일어나셨네요. 어떻게 주무셨어요? 여기가 어디죠? 왜 문에 손잡이가 없는 거예요? 내 가방은요? 휴대폰은요? 내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간호사는 미소를 잃지 않았다. 그 미소가 너무도 익숙했다.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듯 정신 나간 사람을 상대하듯 조심스러운 그 태도. 어머님, 진정하세요. 여기는 청명 요양병원이에요. 아드님께서 어머님을 위해 최고급 병실을 예약하셨어요. 기억 안 나세요? 요양병원? 아들이 분명 실버타운이라고 했는데요. 나는 아프지 않아요. 간호사는 클립보드를 들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다. 그녀의 펜 끝이 종이 위를 빠르게 움직였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순간 그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다. 환자, 현실 인식 저하, 가족 및 장소 관련 망상 의심, 공격적 태도 보임. 어머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그녀가 내민 작은 종이컵에는 하얀 알약 2개가 들어 있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약 먹을 필요 없어요. 건강해요. 여기서 나가야 한다고요. 어머님, 그러시면 안 돼요. 의사 선생님 지시사항이에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조금 더 단호해졌다. 뒤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무슨 일이에요? 덩치 큰 남자 간호사가 들어왔다. 두 사람이 나를 침대로 밀어붙였다. 나는 비명을 질렀다. 발버둥 쳤다. 하지만 71살 노인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다. 진정하세요, 어머님. 다치시겠어요. 차가운 액체가 내 팔에 주입되는 느낌이 들었다. 시야가 흐려졌다. 의식이 가라앉기 직전 나는 생각했다. 이 끔찍한 음모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려면 3개월 전으로 돌아가야 한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이 내게 꽃다발을 건네던 그날로 3개월 전으로 돌아간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내 이름으로 등기된 작은 3층짜리 상가 건물이 하나 있었다. 남편이 평생 모은 돈으로 40년 전에 산 건물이었다. 당시에는 논현동이 번화가가 아니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건물 가격은 치솟았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그 건물의 월세가 내 유일한 수입이었다. 매달 450만 원. 혼자 사는 노인에게는 넉넉한 돈이었다. 나는 남편이 남긴 이 건물에 감사하며 살았다.
하지만 돈이 외로움을 채워주지는 못했다. 아들 진혁은 대학병원 흉부외과에서 경력을 쌓다가 5년 전 강남의 성형외과를 개업했다. 초반에는 잘 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 뒤로는 연락이 뜸해졌다. 명절에도 환자가 급하게 입원했다. 수술 스케줄이 밀렸다는 핑계로 찾아오지 않았다. 작년 추석에는 문자 한 줄이 전부였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올해도 병원 일이 너무 바빠서요. 건강하세요.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서운함을 내색하면 아들이 부담스러워할까봐 그저 혼자 송편을 빚어 이웃에게 나눠줬다. 그런 아들이 3개월 전 어느 토요일 오후에 갑자기 찾아왔다. 손에는 붉은 장미 꽃다발을 들고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었을 때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진혁아? 어머니. 아들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다. 39살 성형외과 의사가 어머니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그동안 정말 너무 무심했어요. 나는 얼떨결에 아들을 안았다. 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괜찮아, 괜찮아. 바쁜 거 엄마가 다 알지. 울지 마. 그날 아들은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 며느리 수진도 함께였다. 둘은 번갈아 가며 내 그릇에 반찬을 올려줬다. 며느리가 말했다. 어머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앞으로는 자주 찾아뵐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다. 지난 10년간의 외로움이 한꺼번에 녹아내리는 느낌이었다. 얘들아, 너희가 이렇게 찾아와 주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충분해. 그날 이후 아들 내외는 정말로 매주 찾아왔다. 때로는 외식을 하고 때로는 집에서 함께 요리를 했다. 아들은 내 건강을 극진히 챙겼다. 어머니, 혈압약은 잘 드시고 계세요? 응, 잘 먹고 있어. 그리고 이것 좀 드셔보세요. 노인 기억력의 특효라는 영양제예요. 독일에서 직수입한 거래요. 아들이 건넨 갈색 병에는 금색 글씨로 무언가 쓰여 있었다. 독일어라 읽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의사인 아들이 주는 것이니 믿을 수 있었다. 하루에 한 알씩 아침에 드세요. 꼭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의 말을 따랐다. 매일 아침 그 갈색병에서 하얀 캡슐을 꺼내 물과 함께 삼켰다. 그 뒤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다. 냉장고 문을 열고 뭘 꺼내려고 했는지 잊어버렸다. 안경을 어디에 뒀는지 기억이 안 났다. 지갑을 찾느라 집안을 헤맸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아들은 점점 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오늘 제가 드린 서류 어디 두셨어요? 서류? 무슨 서류? 아까 드렸잖아요. 건물 세금 납부 관련 서류요. 1층 편의점 사장님이 갱신 요청하신 거. 나는 당황했다. 기억이 나지 않았다. 미안해, 엄마가 깜빡했나 보네. 아들은 한숨을 쉬었다. 며느리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요즘 자꾸 이러시니까 저희가 걱정돼요. 미안해, 미안해. 엄마가 요즘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그날 이후 아들은 더 자주 찾아왔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챙겼다.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니 건물 관리 제가 대신 알아봐 드릴게요. 등기부등본이랑 세금 서류 좀 주세요. 그래, 알았어. 서재 서랍에 있어. 통장도 좀 확인해야 할 것 같은데요. 월세 입금 내역 점검해 드릴게요. 응, 고마워. 나는 아무 의심 없이 모든 것을 건넸다. 내 아들인데 뭘 의심하겠는가. 한 달쯤 지났을까? 아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어머니,
제가 최근 어머니를 관찰해 본 결과요. 관찰? 의사로서 객관적으로 본 거예요. 어머니 건망증이 심상치 않으세요. 혹시 몰라서 제가 동료 신경과 교수님께 여쭤봤더니 정밀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대요. 진여가 엄마는 괜찮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야. 아니에요. 조기에 발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어요. 제발 검사 좀 받으세요. 아들의 눈빛이 간절했다. 나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그럼 검사 받을게.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리고요. 아들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다. 제가 아는 곳이 하나 있어요. 최고급 의료시설이 갖춰진 곳인데 거기서 2주 정도 머물면서 정밀 검진 받으시면 어떨까요? 마치 휴양하는 것처럼요. 5성급 호텔 같은 곳이에요. 2주나? 네. 뇌 MRI, 인지 기능 검사, 혈액 검사 등등 다 하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그리고 푹 쉬시기도 하시고요. 최근 너무 혼자 계셔서 스트레스 받으셨을 것 같아서요. 며느리가 거들었다. 어머님, 저희가 함께 못 모셔드린 걸 효도한다 생각하고 다녀오세요. 비용은 저희가 다 부담할게요. 두 사람의 지극한 마음에 나는 감동했다. 사실 혼자 사는 게 외롭긴 했다. 2주 정도 좋은 곳에서 쉬면서 검사도 받는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았다. 그래, 알았어. 그럼 다녀올게.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들이 환하게 웃었다. 그리고 서류 몇 장을 꺼냈다. 그럼 입소 동의서에 서명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건 제가 어머니 건물 관리를 대신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서류예요. 어머니 안 계시는 동안 월세 관리나 세입자 문제 처리할 수 있게요. 나는 안경을 썼다. 서류의 글씨가 작았다. 읽으려고 했지만 뭔가 어지러웠다. 머리가 멍했다. 엄마가 눈이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 중요한 거 아니지?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걱정 마세요. 나는 아들이 가리키는 곳에 서명했다. 1장, 2장, 3장. 펜을 움직이는 내 손이 떨리는 것도 몰랐다. 그날 밤 나는 가방을 쌌다. 편한 옷가지와 세면도구를 챙겼다. 2주 후면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다. 검사 결과가 괜찮게 나오길 바랐다. 사흘 후 아들이 차를 가지고 왔다. 출발 전 아들이 작은 캡슐을 건넸다. 어머니, 참을미 예방약이에요. 그곳이 좀 멀거든요. 나는 물과 함께 그 약을 삼켰다. 차에 올랐다. 아들이 운전대를 잡았다. 어머니, 푹 쉬다 오세요. 2주면 금방이에요. 그 말이 마지막이었다. 차창 밖의 풍경이 흐려졌다. 의식이 가물가물해졌다. 나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나는 손잡이 없는 방에 갇혀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게 계획되어 있었다. 그 독일산 기억력 영양제부터 시작해서 건망증이 심해졌다는 아들의 관찰, 그리고 2주간의 휴양 제한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함정이었다. 청명 요양병원의 하얀 방에 갇힌 첫 주, 나는 아직도 이 모든 게 오해라고 믿고 싶었다. 아들이 나를 속일 리 없다고, 분명 무슨 착오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진실은 명확해졌다. 이곳은 요양병원이 아니었다. 정확히는 치매 노인 장기 격리 수용시설이었다. 복도를 걸어보니 내 방과 똑같은 문들이 줄지어 있었다. 모든 문이 안쪽에는 손잡이가 없었다. 모든 창문에는 쇠창살이 있었다. 하루는 복도에서 한 할머니를 만났다. 그녀는 허공을 보며 중얼거리고 있었다. 아들아, 엄마 여기 있어. 데리러 와야지. 약속했잖아.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소름이 돋았다. 저것이 바로 내 미래였다.
아무도 데리러 오지 않는 방에서 점점 정신이 흐려져가며 죽어가는 것. 일주일째 되던 날 병원장이 나를 찾았다. 50대 중반의 남자였다. 그는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박여분 어르신, 적응은 좀 되셨어요? 저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나가야 해요. 어머님, 진정하세요. 아드님께서 어머님을 정말 사랑하시는 게 느껴져요. 최고급 병실을 예약하시고 모든 치료비를 선불로 납부하셨어요. 치료비? 나는 아프지 않다고요. 병원장은 파일을 펼쳤다. 기록을 보니까요. 최근 6개월간 심각한 기억력 감퇴 증상을 보이셨다고 하더군요. 사물을 잃어버리고 약속을 잊고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시기도 하고. 그건 아들이 준 약 때문이에요. 그 갈색병이. 어머님, 병원장이 부드럽게 내 말을 끊었다. 부정하시는 것도 증상의 일부예요. 치매 환자분들은 대부분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지 못하시거든요. 나는 치매가 아니에요. 내 목소리가 커졌다. 병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를 기록했다. 공격성 증가, 망상 증상 지속. 나중에 법정에서 이 기록들을 봤을 때 나는 깨달았다. 내가 항의하면 할수록, 저항하면 할수록 그것이 모두 치매 증상으로 기록되고 있었다는 것을. 그들은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다. 환자가 부정하면 부정망상, 화를 내면 공격성 증가, 탈출을 시도하면 배회 증상. 모든 것이 치매의 증거가 되는 구조였다. 병원장이 일어서며 말했다. 어머님, 너무 걱정 마세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 돌봐드릴게요. 아드님께도 정기적으로 보고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들이요? 아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매우 걱정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님 상태가 빨리 호전되길 바라신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아들은 알고 있었다. 내가 이곳에 갇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원했다는 것을. 제가 아들과 통화할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지금은 어려워요. 치료에 집중하셔야 해서요. 외부와의 접촉은 당분간 제한됩니다. 병원장이 나가고 나는 침대에 주저앉았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다. 왜 진혁이가 이런 짓을? 대답은 곧 알게 되었다. 어느 날 밤 간호사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310호 환자 아들, 그 성형외과 의사 있잖아. 돈 진짜 많나 봐. 1년치 입원비를 한 번에 냈대. 근데 병원장님이 그러시더라. 빨리 한정치산 선고 받아야 한대. 한정치산? 왜? 아들이 어머니 건물 팔려고 하는데 어머니 명의라서 안 팔린대. 그래서 한정치산 선고받아서 법적으로 무능력자로 만들면 아들이 후견인 자격으로 재산 처분할 수 있잖아. 아, 그래서 저희한테 증상 기록 열심히 하라고 하신 거구나. 두 간호사가 웃으며 지나갔다. 나는 어둠 속에서 몸을 떨었다.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아들은 돈이 필요했다. 내 건물이 필요했다. 하지만 건물은 내 명의였다. 그래서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 법적으로 무능력자로 만들고 내 재산을 빼앗으려는 것이었다. 그 독일산 영양제는 처음부터 독이었다. 내 기억력을 흐리게 만들어 건망증이 심해 보이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나를 이곳에 가뒀다. 입소 동의서라고 했던 그 서류는 사실 보호자에 의한 강제 입원 동의서였을 것이다. 건물 관리 위임장이라고 했던 서류는 한정치산 선고 신청 위임장이었을 것이다. 나는 내 아들의 손에 모든 것을 내줬다. 내 자유를, 내 재산을, 내 존엄을. 그날 밤 나는 베개를 젖도록 울었다. 39회. 내가 아들을 키운 세월이었다. 첫 미음을 먹이고 첫걸음을 가르치고 의대 학비를 대기 위해 새벽 청소 일을 하던 날들.
그 모든 세월이 이 하얀 방 안에서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울음이 멈춘 뒤 나는 깨달았다. 나는 아직 살아있고 정신이 멀쩡하다. 그리고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날부터 나는 달라졌다. 더 이상 간호사들에게 항의하지 않았다. 순순히 약을 먹는 척했다. 실제로는 혀 밑에 숨겼다가 나중에 뱉었다. 모범적인 환자처럼 행동하며 기회를 기다렸다. 약을 먹지 않자 머리가 점점 맑아졌다. 처음 3주 동안 아들이 먹인 그 약 때문에 흐릿했던 기억들이 하나씩 선명하게 돌아왔다. 서류에 서명하던 그날 분명 글씨가 흐릿하게 보였던 것. 아들이 형식적인 거예요 라고 서두르던 것. 며느리가 펜을 쥐어준 내 손을 살짝 떨리게 했던 것. 모든 것이 계획된 연극이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약을 먹지 않았다. 간호사가 약을 가져오면 입에 넣는 척하다가 혀 밑에 숨겼다. 물을 마시는 척하다가 간호사가 돌아서는 순간 티슈에 뱉어냈다. 그리고 변기에 버렸다. 위험한 행동이었다. 들키면 강제로 주사를 맞을 것이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정신을 또렷하게 유지하는 것이 유일한 무기였다. 낮에는 다른 환자들을 관찰했다. 복도 끝방의 김할머니는 70대 후반으로 보였다. 그녀는 하루 종일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내 집이 어디더라? 열쇠를 어디 뒀더라? 옆방의 이 할아버지는 가끔 고함을 질렀다. 사기꾼들, 내 돈 돌려내. 경찰 불러. 간호사들이 달려와 그를 제압했다. 주사를 놓았다. 몇 분 후 그는 인형처럼 축 늘어졌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깨달았다. 여기 갇힌 사람들 중 몇 명이나 진짜 치매 환자일까? 혹시 나처럼 가족에게 버림받은, 아니 가족에게 처리된 노인들이 더 많은 건 아닐까? 어느 날 복도에서 김할머니와 마주쳤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할머니, 여기 언제 오셨어요? 그녀가 나를 흘끗 보더니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다. 공허하지 않았다. 뭔가 살아있었다. 2년 됐어요. 목소리가 작았지만 또렷했다. 할머니는 어떻게 여기 오셨어요? 그녀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딸이 데려왔어요. 요양원이라고. 근데 여기는 감옥이더라고요. 왜 딸이 그랬을까요? 내 아파트 때문이죠. 강남 아파트요. 딸 남편이 사업 실패해서 돈이 필요했나 봐요. 근데 아파트가 4명이니까.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할머니 혹시 한정치산 선고 받으셨어요? 네. 1년 전에요. 지금쯤 내 아파트는 팔렸겠죠. 나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이야기는 곧 나의 미래였다. 할머니, 싸워보셨어요? 변호사라든가. 김할머니가 쓸쓸하게 웃었다. 누가 믿어줘요? 치매 환자의 말을. 여기 간호 기록에는 내가 망상 환자로 기록돼 있어요. 딸이 나를 감금했다는 망상, 아파트를 빼앗겼다는 망상. 다 거짓말로 기록돼 있다고요. 그 순간 복도 저편에서 간호사가 걸어오는 게 보였다. 김할머니가 재빨리 표정을 바꿨다. 다시 멍한 얼굴로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집이 어디더라? 열쇠가. 나 역시 재빨리 내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 무거운 쇠소리. 밤이 되면 더 견디기 힘들었다. 어둠 속에서 들리는 소리들. 어디선가 들려오는 신음소리. 누군가 우는 소리. 살려달라고 외치는 희미한 목소리. 이곳은 병원이 아니었다. 산 사람을 묻어두는 무덤이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한밤중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내 방문 밖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였다. 귀를 기울였다.
310호 환자 아들 박진혁 씨 전화요. 지금 11시인데 왜? 급하다고 하시던데요. 발소리가 멀어졌다. 복도 끝 당직실로 가는 것 같았다. 나는 문에 귀를 바짝 붙였다. 멀리서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네, 박진혁 선생님. 네. 한정치산 선고 절차요?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네, 간호 기록은 완벽하게 준비돼 있어요. 6개월치 증상 기록, 공격성, 망상, 배회 증상 다 기록했습니다. 네. 정신과 전문의 소견서도 준비됐고요. 네, 걱정 마세요. 원장님이 직접 챙기고 계십니다. 전화가 끊어진 것 같았다. 나는 침대에 주저앉았다. 다음 주부터 한정치산 선고 재판이 다음 주부터 시작된다는 뜻이었다. 그럼 나는 법적으로 무능력자가 되는 것이다. 아들이 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시간이 없었다. 그 순간 복도에서 다시 발소리가 들렸다. 여러 명이었다. 내 방문 앞에서 멈췄다. 열쇠 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렸다. 병원장이 들어왔다. 뒤에 2명의 간호사가 서 있었다. 박여분 어르신, 좋은 소식이 있어요.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경계하는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내일 변호사가 오실 거예요. 어머님을 만나러요. 변호사요? 네. 한정치산 선고 절차를 위해 국선 변호사가 배정됐어요. 형식적인 면담 절차예요. 어머님, 제발 부탁인데 이상한 말 하지 마세요. 변호사님께 좋은 인상을 드려야죠. 병원장이 부드럽게 웃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갑게 경고하고 있었다. 이상한 짓 하지 마라. 어차피 소용없으니까. 문이 다시 닫혔다. 나는 어둠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변호사. 국선 변호사. 그것이 내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랐다. 아니, 유일한 기회였다. 나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 내일 변호사를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내 말을 믿게 만들 수 있을까? 간호 기록에는 내가 망상 환자로 기록돼 있을 것이다. 약물 기록에는 치매약을 복용 중이라고 나와 있을 것이다. 모든 증거가 나에게 불리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나는 내 이야기를 정리했다. 날짜와 사건들을 정확하게 기억해냈다. 3개월 전 아들이 찾아온 날의 날짜, 아들이 준 약의 생김새, 서명했던 서류의 개수, 건물의 주소와 임대인 명단. 치매 환자는 이런 것들을 기억하지 못한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했다. 동이틀 무렵 나는 작은 희망을 품었다. 제발 그 변호사가 내 말을 들어주기를. 다음 날 오전 10시 면회실로 안내되었다. 오랜만에 본 그 방은 내 병실보다 조금 나았다. 창문에 쇠창살은 없었지만 대신 두꺼운 강화유리였다. 테이블과 의자가 놓여 있었다. 간호사가 내 팔을 잡고 의자에 앉혔다. 마치 도망갈까봐 경계하듯이. 변호사님 오시면 차분하게 대답하세요. 이상한 말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간호사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위협이 담겨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다. 예상과 달랐다. 50대 베테랑 변호사를 상상했는데 들어온 사람은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다. 남색 정장을 입었지만 어딘가 서툴러 보였다. 아마도 이제 막 변호사가 된 사람인 것 같았다. 그녀가 서류 가방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박여분 어르신. 저는 법무법인 정의에서 나온 국선 변호사 한지민입니다. 목소리는 또렷했다. 하지만 눈빛에는 약간의 긴장이 어려 있었다.
아마 국선 변호사로 처음 맡은 사건인지도 몰랐다. 앉으세요. 그녀가 내 맞은편에 앉았다. 클립보드를 꺼내 펜을 잡았다. 오늘은 한정치산 선고 청구권에 대해 간단히 상담하러 왔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네.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다. 서두르면 안 된다. 간호사가 문 밖에서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어르신, 현재 몇 살이세요? 71살입니다. 생년월일은요? 1954년 3월 12일입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아세요?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곳에 온 지 한 달 정도 된 것 같으니까 4월 말이나 5월 초쯤 되지 않을까요? 한지민 변호사가 뭔가를 적었다. 표정은 무덤덤했다. 자녀분은 몇 명이세요? 아들 하나요. 박진혁? 올해 39살입니다.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어요. 어르신의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강남구 논현동에 3층짜리 상가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남편이 40년 전에 산 건물이에요. 지금은 제 명의고요. 월세로 매달 450만 원이 들어옵니다. 한지민 변호사의 펜이 잠시 멈췄다. 그녀가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기억력이 좋으시네요. 그렇죠? 치매 환자가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을까요? 내 말에 그녀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다. 뭔가 이상함을 감지한 것 같았다. 어르신, 왜 이곳에 오시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 순간이었다. 내가 준비한 순간. 변호사님, 나는 목소리를 낮췄다. 간호사가 들을까봐. 저는 치매가 아닙니다. 제 아들이 저를 이곳에 가뒀어요. 제 건물을 빼앗으려고요. 한지민 변호사가 클립보드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기록에 따르면 어르신께서 최근 6개월간 심각한 기억력 감퇴를 보이셨다고 하던데요. 그건 제 아들이 준 약 때문이에요. 독일산 영양제라고 했지만 사실은 제 기억을 흐리게 만드는 약이었어요. 증거가 있으세요? 지금은 없어요. 하지만 그 약을 먹기 전까지 저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건물 월세 관리도 혼자 다 했고 세입자들과도 직접 계약서 쓰고 그랬어요. 한지민 변호사가 무언가를 적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서는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다. 나는 계속 말했다. 제 아들은 3개월 전까지 10년 동안 저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매주 찾아와서 효도하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저한테 이상한 약을 먹이고 제 재산 서류를 요구하고 결국 저를 여기 가뒀어요. 어르신의 아드님은 왜 그런 일을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돈 때문이에요. 제 건물이 필요한 거예요. 저를 법적으로 무능력자로 만들면 후견인 자격으로 제 건물을 팔 수 있으니까요. 한지민 변호사가 펜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 눈빛에서 나는 뭔가 다른 것을 보았다. 무관심이 아니었다. 형식적인 동정도 아니었다. 진짜로 듣고 있는 눈빛이었다. 변호사님,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가 놀라 움찔했지만 손을 빼지는 않았다. 제발 저 좀 믿어주세요. 저는 정말 치매가 아니에요. 제 아들이 저를 속였어요. 이곳 병원하고도 짜고 있는 것 같아요. 제발, 제발 도와주세요. 한지민 변호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때 문이 열렸다. 간호사가 들어왔다. 변호사님, 시간 다 되셨어요. 어르신 약 드실 시간이거든요. 한지민 변호사가 일어섰다. 서류를 챙겼다. 나는 그녀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말했다. 변호사님, 제가 논현동 건물의 1층 세입자가 누군지 말씀드릴게요. 편의점 GS25, 사장님 이름은 김태수 씨, 계약은 2023년 1월에 했고
보증금은 5천만 원, 월세는 180만 원이에요. 2층은 헬스장인데 사장님 이름은. 어르신, 그만하세요. 간호사가 내 팔을 잡아당겼다. 하지만 나는 계속 말했다. 정우진 씨, 보증금 3천, 월세 150이고요. 3층은 영어학원, 원장님은 박. 어머님, 간호사가 내 입을 막으려 했다. 그 순간 한지민 변호사가 말했다. 잠깐만요. 그녀가 간호사를 제지했다. 그리고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3층 영어학원 원장님 성함이 뭐라고 하셨죠? 박민주 씨요. 계약은 작년 9월이었고 보증금은 2천, 월세는 120만 원이에요. 한지민 변호사가 뭔가를 메모했다. 그리고 간호사에게 말했다.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녀가 서류 가방을 들고 나갔다. 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희망이 보였다. 작지만 분명한 희망이. 방으로 돌아온 뒤 간호사가 약을 가져왔다. 평소보다 알약이 하나 더 많았다. 오늘은 진정제도 드셔야 해요. 너무 흥분하셨거든요. 나는 순순히 약을 받았다. 입에 넣었다. 물을 마셨다. 간호사가 확인하고 나갔다. 혀 밑에 숨긴 새 알의 약을 뱉어냈다. 휴지에 싸서 숨겼다. 나중에 변기에 버릴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잠을 잤다. 꿈속에서 한지민 변호사가 다시 나타났다. 그녀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어르신, 제가 믿어요. 한지민 변호사는 정말로 다시 왔다. 일주일 후 그녀는 예고 없이 병원에 나타났다. 이번에는 서류 가방뿐 아니라 노트북까지 들고 왔다. 면회실에서 그녀를 만났을 때 나는 그녀의 눈빛이 달라진 것을 알 수 있었다. 일주일 전의 망설임은 사라졌다. 대신 확신에 찬 눈빛이 있었다. 간호사가 나간 뒤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어르신, 제가 확인해 봤어요. 뭐요? 어르신이 말씀하신 세입자 정보요. 논현동 건물 등기부등본을 떼어봤어요. 그리고 1층 편의점에 직접 가봤습니다. 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GS25 사장님이 김태수 씨 맞아요. 계약 조건도 어르신 말씀대로예요. 2층 헬스장, 3층 영어학원도 확인했고요. 그럼 치매 환자가 1년 전 계약 내용을 그렇게 정확하게 기억할 수는 없어요. 보증금 액수까지 정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한지민 변호사가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에는 무언가 문서들이 가득했다. 그래서 더 파봤어요. 어르신 아드님 박진혁 씨에 대해서요. 그녀가 화면을 돌려 내게 보여줬다. 박진혁 씨의 병원 드림성형외과는 현재 27억 원의 부채가 있습니다. 은행 대출 15억, 사채 12억이요. 사채요? 네. 게다가 지난 3개월 동안 2번이나 사채업자들에게 고소를 당했어요. 나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내 아들이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래서 나를. 더 있어요. 박진혁 씨는 지난달 어르신의 논현동 건물을 부동산에 급매로 내놨어요. 시세보다 5억이나 싸게요. 130억짜리 건물을 125억에요. 하지만 제 명의인데 어떻게. 그게 문제예요. 건물주 본인 동의 없이는 팔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한정치산 선고를 받으려는 거예요. 어르신을 법적 무능력자로 만들면 후견인인 아들이 재산을 처분할 수 있으니까요. 한지민 변호사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어르신, 이건 명백한 범죄예요. 아드님은 어르신을 사기로 이곳에 가뒀고 재산을 빼앗으려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싸워야죠. 한정치산 선고를 막고 어르신이 정상이라는 걸 증명하고 아드님을 고소해야 해요.
하지만 저는 여기 갇혀 있잖아요. 간호 기록에는 제가 치매 환자로 나와 있고, 그래서 제가 계획을 세웠어요. 한지민 변호사가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거기에는 빡빡하게 뭔가 적혀 있었다. 첫째, 어르신이 복용하신 그 약을 확보해야 해요. 아드님이 준 독일산 영양제요. 혹시 남은 게 있나요? 없어요. 여기 올 때 가방을 다 빼앗겼거든요. 그럼 여기서 받는 약이라도 확보해야 해요. 성분 분석을 해봐야 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 약을 안 먹고 있어요. 혀 밑에 숨겼다가 뱉어요. 잘하셨어요. 그 약들을 모아두세요. 제가 다음에 올 때 가져갈 수 있게요. 사실 지금도 갖고 있어요. 어떻게 전달하죠? 간호사들이 지켜보는데. 한지민 변호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제가 면회 끝날 때 악수하면서 받을게요. 둘째는 뭐죠? 외부 정신과 진료를 받으셔야 해요. 이 병원이 아닌 독립적인 기관에서 정신 감정을 받는 거예요. 제가 법원에 신청할게요. 가능해요? 한정치산 선고 재판에서는 법원이 독립적인 감정을 명령할 수 있어요. 제가 신청하면 받아들여질 거예요. 셋째는요? 한지민 변호사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르신, 혹시 이 병원에 어르신처럼 억울하게 갇힌 분들이 더 있나요? 나는 즉시 김할머니를 떠올렸다. 네, 있어요. 김할머니라고 딸한테 버림받은 분이요. 강남 아파트 때문에. 그분께 증언을 부탁할 수 있을까요? 이 병원의 실태를 폭로하는 거예요. 해보겠어요.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지민 변호사가 내 손을 꽉 잡았다. 어르신, 여기서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약은 계속 안 드시고 정신을 똑바로 유지하세요. 그리고 간호사들 대화를 계속 엿들으세요. 증거가 될 만한 거 있으면 기억해 두시고요. 알겠어요. 제가 2주 후에 다시 올게요. 그때까지 어르신 버티세요. 그녀가 일어섰다. 나도 일어났다. 악수를 했다. 그 순간 나는 휴지에 싼 약 3알을 그녀의 손바닥에 밀어 넣었다. 그녀가 자연스럽게 주머니에 넣었다. 어르신, 꼭 이겨요. 문이 닫혔다.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누군가 나를 믿어주고 있었다. 누군가 나를 위해 싸워주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김할머니의 방으로 갔다. 복도의 간호사들이 휴게실에서 쉬는 시간을 노렸다.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할머니, 저예요. 박여분이요. 문이 조금 열렸다. 김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이 보였다. 왜 그래요? 할머니, 저 도와주실 수 있어요? 나는 한지민 변호사의 계획을 설명했다. 김할머니는 처음에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소용없어요. 나도 해봤어요. 아무도 안 믿어줘요. 이번은 달라요. 제 변호사가 진짜로 싸워줄 거예요. 우리 둘이 증언하면 이 병원의 실체를 밝힐 수 있어요. 하지만 할머니 딸은 이미 아파트를 팔았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아직 살아있잖아요. 이대로 여기서 죽을 건가요? 아니면 싸워볼 건가요? 김할머니의 눈빛이 흔들렸다. 오랜 침묵 끝에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해보죠. 그날 이후 나는 더 치밀하게 움직였다. 약을 먹는 척하고 모았다. 총 14알을 모았다. 휴지에 싸서 베갯닛 안쪽에 숨겼다. 간호사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어느 날 밤 결정적인 대화를 들었다. 310호 환자, 다음 주 재판이래요. 빨리 끝나면 좋겠네. 저 환자 때문에 우리 병원 이미지 안 좋아질까봐 원장님이 신경 쓰시더라. 근데 변호사가 좀 귀찮게 구네요.
자꾸 이것저것 요구하고 젊은 애가 설치는 거지 뭐. 어차피 재판에서는 우리 기록이 채택될 거예요. 6개월 치간호 일지, 약물 투여 기록, 의사 소견서 다 있잖아요. 맞아. 그리고 환자가 아무리 부정해도 치매 증상은 기록으로 남아 있으니까. 두 간호사가 웃으며 지나갔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들은 확신하고 있었다. 자신들이 이길 거라고.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한지민 변호사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기억하고 있는지. 2주가 지났다. 한지민 변호사가 다시 왔다. 이번에는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있었다. 어르신, 좋은 소식이에요. 뭔데요? 약물 분석 결과가 나왔어요. 어르신이 주신 약에서 졸피뎀과 로라제팜 성분이 검출됐어요. 그게 뭔데요? 수면제하고 신경안정제예요. 둘 다 장기 복용하면 기억력 감퇴를 유발해요. 그리고 이 약들은 치매 치료제가 아니에요. 그럼 이 병원이 어르신한테 거짓으로 약을 먹인 거예요. 치매약이라고 속이고 실제로는 기억력을 망가뜨리는 약을 준 거죠. 한지민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다. 그리고 법원에서 독립감정 명령이 나왔어요. 어르신은 다음 주에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정밀 검사를 받으실 거예요. 정말요? 네. 이 병원이 반대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녀가 목소리를 낮췄다.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아드님하고 이 병원 원장을 상대로요. 혐의는 사기, 불법 감금, 존속 학대예요. 내 가슴이 쿵쾅거렸다. 드디어 반격이 시작되는 것이다. 어르신,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돼요. 준비되셨죠? 네.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처음으로 나는 확신했다. 이길 수 있다고. 일주일 후 나는 처음으로 병원 밖으로 나왔다. 간호사 2명이 나를 호송했다. 마치 범죄자 다루듯이. 하지만 상관없었다. 한 달 만에 보는 바깥 공기는 달콤했다.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젊은 의사가 나를 맞았다. 박여분 어르신, 안녕하세요. 저는 이곳에서 어르신의 인지 기능 검사를 담당하게 된 김성훈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은 여러 가지 검사를 할 거예요. 긴장하지 마시고 편하게 답변해 주세요. 검사는 4시간 동안 계속됐다. 기억력 검사, 언어 능력 검사, 문제 해결 능력 검사, MRI 촬영까지. 나는 최선을 다했다. 모든 질문에 정확하게 답했다. 100에서 7을 계속 빼는 계산, 방금 들은 단어 5개 외우기, 시계 그리기, 복잡한 도형 따라 가리기. 모든 것을. 검사를 마치고 나올 때 김성훈 교수가 말했다. 어르신, 검사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법원으로 직접 제출될 거예요. 교수님, 제가 치매인가요? 김성훈 교수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공식적으로는 결과 나온 후에 말씀드려야 하지만 어르신, 검사 점수가 거의 만점에 가까워요. 70대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나는 치매가 아니었다. 나는 정상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증명했다. 병원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간호사가 불안한 얼굴로 전화를 받았다. 네, 원장님. 네. 검사는 다 마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간호사의 얼굴이 창백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그녀도 느끼고 있었다. 그날 밤 병원장이 내 방에 찾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친절한 미소가 없었다. 박여분 씨, 왜 이러시는 겁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변호사를 사주해서 우리 병원을 괴롭히고 쓸데없이 외부 검사받고 이게 어르신을 위한 겁니까? 저는 제 권리를 찾으려는 것뿐이에요. 아드님이 얼마나 걱정하시는데요. 어머니가 이상한 변호사한테 속아서 이러는 거라고 하시던데. 제 아들이 저를 여기 가둔 거예요. 제 재산을 빼앗으려고요. 병원장의 얼굴이 굳었다. 박여분 씨, 아직도 그런 망상에서 못 벗어나시는군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약을 제대로 안 드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주사로 투여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저는 약 안 먹을 거예요. 그건 어르신이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병원장이 나가면서 간호사들에게 지시했다. 310호 환자 앞으로 약물은 주사로 투여하고 24시간 감시 체계로 전환하세요. 문이 닫혔다. 나는 베개를 꺼내 그 안에 숨겨뒀던 휴대용 녹음기를 확인했다. 한지민 변호사가 지난번에 몰래 건네준 것이었다.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다. 녹음이 되고 있었다. 병원장의 협박과 강제 투약 지시가 모두 녹음됐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증거가 하나 더 확보됐다. 재판 당일 2025년 5월 17일 서울가정법원 401호 법정. 한 달 반 만에 다시 입는 정장이 낯설었다. 한지민 변호사가 준비해준 옷이었다. 검은색 재킷에 흰 블라우스. 거울을 보니 여전히 야윈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다. 법정에 들어섰을 때 저 앞에 아들이 앉아 있었다. 박진혁? 내가 39회 동안 사랑했던 아들. 그는 고급 양복을 입고 있었고 옆에는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아들은 나와 눈이 마주치자 시선을 피했다. 그 옆에는 청명 요양병원 원장도 앉아 있었다. 그 역시 변호사를 대동하고 있었다. 피청구인 박여분 씨 맞으십니까? 판사가 물었다. 50대 중반의 여성 판사였다. 네, 맞습니다. 한정치산 선고 청구권에 대한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청구인 측 변호사 주장하십시오. 아들 측 변호사가 일어섰다. 40대 남자로 카랑카랑한 목소리의 소유자였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청구인 박진혁 씨는 모친 박여분 씨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이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피청구인은 최근 6개월간 심각한 치매 증상을 보여왔습니다. 그가 서류 뭉치를 제출했다. 이것은 청명 요양병원의 6개월치 간호 기록입니다. 피청구인은 반복적으로 망상 증상을 보였고 공격적 행동을 했으며 시간과 장소에 대한 인지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또한 이것은 병원장의 소견서로 피청구인이 중등도 알츠하이머 치매로 진단받았음을 확인해 줍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한지민 변호사가 내 손을 살짝 눌렀다. 진정하세요라는 신호였다. 더불어 피청구인은 현재 대규모 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논현동 상가 건물로 시가 약 130억 원 상당입니다. 이러한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방치할 경우 사기나 횡령의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인 아들 박진혁 씨를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재산을 보호해야 합니다. 아들 측 변호사가 앉았다. 이제 우리 차례였다. 한지민 변호사가 일어섰다. 그녀는 한 달 전보다 훨씬 더 당당해 보였다. 재판장님, 저는 피청구인 박여분 씨를 대리하는 한지민 변호사입니다. 청구인 측의 주장은 거짓으로 조작된 것입니다. 법정이 술렁였다. 판사가 눈썹을 올렸다. 조작이라고요? 네. 이 사건은 단순한 한정치산 청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들이 모친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계획적으로 저지른 사기 및 감금 사건입니다. 한지민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하기 시작했다. 첫째,
이것은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독립감정 결과입니다. 피청구인 박여분 씨는 정밀인지기능검사에서 95점을 받았습니다. 만점이 100점인 검사에서요. 이는 70대 평균인 82점을 크게 상회하는 점수입니다. 김성훈 교수의 소견에 따르면 피청구인에게는 치매의 징후가 전혀 없습니다. 아들 측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다. 이에 있습니다. 청명 요양병원의 6개월치 기록과 상충됩니다. 그 기록이 조작됐다는 게 저희 주장입니다. 한지민 변호사가 다음 서류를 제출했다. 둘째, 이것은 약물 성분 분석 결과입니다. 청명 요양병원이 피청구인에게 투여한 약물을 분석한 결과 졸피뎀과 로라제팜이 검출됐습니다. 이 약물들은 치매 치료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장기 복용 시 기억력 감퇴를 유발하는 약물입니다. 이에 있습니다. 그 약물들은 적법한 처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치매 약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까? 피청구인은 자신이 무슨 약을 먹는지도 모르는 채 복용했습니다. 한지민 변호사가 목소리를 높였다. 셋째, 이것은 청구인 박진혁 씨의 재무상태 조회 결과입니다. 박진혁 씨는 현재 27억 원의 부채가 있으며 이 중 12억은 사채입니다. 그리고 지난 3개월 동안 2차례 사채업자에게 폭행 협박을 당했습니다. 법정이 더 크게 술렁였다. 판사가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다. 또한 박진혁 씨는 피청구인의 논현동 건물을 이미 부동산에 급매로 내놓은 상태입니다. 시세보다 5억이나 싸게요.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계획된 범죄입니다. 한지민 변호사가 녹음기를 꺼냈다. 그리고 이것은 청명 요양병원 원장의 육성입니다. 재생하겠습니다. 녹음이 재생됐다. 병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아드님이 얼마나 걱정하시는데요. 약을 제대로 안 드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주사로 투여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그건 어르신이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법정이 조용해졌다. 판사의 얼굴이 굳었다. 마지막으로 동일한 피해자가 더 있습니다. 김순자 씨, 증인석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김할머니가 떨리는 걸음으로 증인석에 섰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청명 요양병원에 2년째 갇혀 있습니다. 제 딸이 제 아파트를 빼앗으려고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었어요. 저는 치매가 아닌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김할머니가 울음을 터뜨렸다. 방청석에서도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한지민 변호사가 말했다. 재판장님,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시스템적인 범죄입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재산 탈취 범죄입니다. 청명 요양병원은 가족과 공모하여 멀쩡한 노인을 치매 환자로 만들고 재산을 빼앗는 일을 해왔습니다. 판사가 아들을 쳐다봤다. 박진혁 씨,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들이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저는 단지 어머니를 위해서 거짓말. 나도 모르게 소리쳤다. 판사가 나를 쳐다봤다. 피청구인 진정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재판장님. 하지만 저도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증인석으로 나오십시오. 나는 증인석에 섰다. 선서를 했다. 그리고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다. 진혁아,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든 이유를 나는 안다. 돈이 필요했지. 내 병원을 살리기 위해. 하지만 왜 엄마한테 말하지 않았니? 내가 도와줄 수도 있었잖니. 아들이 고개를 숙였다. 나는 내가 의대 들어갈 때 내 학비를 대기 위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청소 일을 했어. 7년 동안.
너는 그걸 몰랐지. 엄마가 말 안 했으니까. 왜 안 했는지 아니? 내가 부담 갖지 않게 하려고. 법정이 조용했다. 모두가 숨죽이고 듣고 있었다. 내 아빠가 돌아가신 후에도 나는 혼자였어. 외로웠어. 하지만 내가 바쁜 걸 알았기 때문에 참았어. 10년 동안. 그러다가 내가 찾아왔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아니? 내 아들이 돌아왔구나. 이제 외롭지 않겠구나 생각했어.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다. 그런데 그게 다 거짓이었어. 너는 엄마의 외로움을 이용해서, 엄마의 사랑을 이용해서 엄마를 감옥에 가뒀어. 내 친엄마를. 아들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진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 내 아들이, 내 손자가 나중에 너한테 똑같은 짓을 한다면 너는 어떨 것 같니? 아들이 입을 열려다 말고 다시 닫았다. 대답할 수 없었다. 나는 너를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아. 하지만 법이 너를 심판할 거야. 그리고 내가 알았으면 좋겠어. 진짜 가난한 건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라는 걸. 나는 증인석에서 내려왔다. 다리에 힘이 없었지만 한지민 변호사가 나를 부축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다.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1시간 후에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1시간은 영원처럼 느껴졌다. 복도에서 한지민 변호사와 앉아 있을 때 아들이 다가왔다. 그의 변호사가 말렸지만 그는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그를 내려다봤다.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얼굴. 이제는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다. 일어나. 이제 그런 말 필요 없어. 어머니, 저는 정말 미쳤던 것 같아요. 빚에 쫓기고 사채업자들한테 맞고 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수는 없죠. 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했어요. 그래, 용서받을 수 없지. 아들이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안타깝지 않았다. 내 안의 모정은 그가 나를 하얀 방에 가뒀던 그날 이미 죽었다. 법정이 다시 열렸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다. 법정이 조용해졌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먼저 한정치산 선고 청구는 기각합니다. 첫 문장에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한지민 변호사가 내 손을 꽉 잡았다. 피청구인 박여분 씨는 서울대병원의 독립감정 결과 정상적인 인지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이 명백히 확인되었습니다. 청구인 측이 제출한 청명 요양병원의 간호 기록은 신빙성이 없으며 오히려 허위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사가 아들을 쳐다봤다. 청구인 박진혁 씨의 행위는 단순한 효도의 오해를 넘어선 계획적 범죄로 판단됩니다. 모친에게 기억력 감퇴를 유발하는 약물을 투여하고 허위로 치매 진단을 받게 한 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행위는 사기, 존속학대, 불법감금에 해당합니다. 법정이 술렁였다. 본 법원은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을 명령합니다. 또한 청명 요양병원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에 조사를 요청할 것입니다. 유사한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판사가 마지막으로 나를 보며 말했다. 박여분 씨, 힘든 시간을 견디어내셨습니다. 이제는 자유롭게 사실 수 있습니다. 망치가 내려쳤다. 패정. 그 순간 나는 무너져 내렸다. 한지민 변호사가 나를 붙잡았다. 나는 그녀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해방의 눈물이었다. 그리고 슬픔의 눈물이었다. 내가 이겼다. 하지만 이 승리는 너무도 쓰라렸다.
나는 내 아들을 감옥에 보내야 했다. 39회 동안 사랑했던 내 아들을. 방청석에서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김할머니가 다가와 내 손을 잡았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저도 희망이 생겼어요. 나는 그녀를 꽉 안았다. 우리는 함께 울었다. 법정을 나올 때 뒤돌아봤다. 아들은 변호사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나를 보지 않았다. 나도 더 이상 그를 보지 않았다. 밖으로 나왔다. 5월의 햇살이 눈부셨다. 한 달 반 만에 느끼는 자유로운 공기.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어르신, 이제 어디로 가시겠어요? 한지민 변호사가 물었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집에 가고 싶어요. 내 집으로. 1년이 지났다. 2026년 5월. 경기도 양평의 작은 시골집. 마당의 텃밭에서 상추를 뜯고 있을 때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한지민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변호사 정장을 입고 있지 않았다. 편한 청바지와 티셔츠 차림이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지민아, 왔니? 네, 할머니. 오늘 추석이잖아요. 당연히 와야죠. 그녀가 할머니라고 부르는 것이 이제는 자연스러웠다. 법적으로는 아무 관계도 아니지만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어 있었다. 고마워. 들어와서 손 좀 씻어. 송편 빚어야지. 부엌에서 우리는 나란히 앉아 송편을 빚었다. 한지민의 솜씨는 여전히 서툴렀다. 송편이 삐뚤빼뚤했다. 할머니, 이거 맞게 하는 건가요? 그래, 잘하고 있어. 처음인데 제법인데? 작년에 할머니한테 배웠는데 또 잊어버렸어요. 우리는 웃었다. 자연스럽고 편안한 웃음이었다. 송편을 다 빚고 쪄내는 동안 한지민이 그동안의 소식을 전했다. 할머니, 들으셨어요? 청명 요양병원 폐업됐대요. 그래. 네.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거기 입원해 있던 노인 중 30%가 치매가 아니었대요. 다 멀쩡한 사람들을 가둬놓고 약 먹여서 치매 환자로 만든 거죠. 원장은 징역 5년 선고받았어요. 김할머니는 어떻게 됐어? 할머니 딸이 처벌받고 김할머니는 아파트 돌려받으셨대요. 지금은 딸하고 연락 끊고 혼자 사신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김할머니의 아픔을 이해했다. 자식에게 배신당한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는다. 그리고 한지민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박진혁 씨, 할머니 아드님. 얼마 전에 판결 났어요. 내 손이 잠시 멈췄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뭐래? 사기, 존속감금, 존속학대 혐의로 징역 3년 선고받으셨어요.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에요. 그래.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한지민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저녁 식사를 차리면서 한지민이 물었다. 할머니, 후회 안 하세요? 아드님을. 아니.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후회 안 해. 내가 그냥 넘어갔다면 진혁이는 평생 그렇게 살았을 거야. 사람을 이용하고 거짓말하고 탐욕에 빠져서. 지금의 고통이 그 아이를 바꿀 수 있다면 그게 진짜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해. 할머니. 그리고 나는 잃은 게 없어. 오히려 얻었지. 너를 얻었잖아. 한지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지민아, 고마워. 내가 나를 믿어줘서, 내가 포기하지 않아서,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아직도 저 하얀 방에 갇혀 있을 거야. 할머니가 포기 안 하셨잖아요. 저는 그냥 도와드린 것뿐이에요. 저녁 식사 후 우리는 마당에 앉아 가을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쏟아질 것처럼 많았다. 지민아, 너는 내게 말 안 해줬지만 나는 알아.
내가 이 집 사는데 돈 보탰다는 거. 한지민이 당황했다.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뭘? 부동산 사장님한테 들었어. 내가 계약금 중 3천만 원을 보탰다고. 왜 그랬니? 한지민이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할머니, 제 할머니 얘기하지 않았죠? 응. 저희 할머니도 비슷한 일을 겪을 뻔하셨어요. 제 삼촌이 할머니 집을 팔려고 했거든요. 다행히 저희 아버지가 막았지만 만약 그때 아무도 없었다면 저희 할머니도 어디 요양원에 갇혔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나를 도와준 거구나. 네. 할머니를 보면서 제 할머니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꼭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그게 제 할머니한테 못다한 효도를 하는 것 같아서요. 나는 그녀를 꽉 안았다. 지민아, 너는 정말 착한 아이야. 내 할머니가 널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까. 할머니도요. 제가 할머니를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할머니는 제게 진짜 할머니예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다. 그때 우체부가 등기 우편 하나를 건넸다. 발신인을 보니 서울구치소라고 적혀 있었다. 아들이었다. 나는 한참을 그 봉투를 들여다봤다. 한지민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 뜯어보실 거예요? 아니. 나는 봉투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오늘은 아니야. 언젠가는 읽을지도 모르겠지만 아직은 아니야. 한지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밤 10시 한지민이 돌아갔다. 대문까지 배웅하고 집으로 들어왔다. 혼자 남은 집은 조용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거실 벽에는 사진 몇 장이 걸려 있었다. 한지민과 함께 찍은 사진, 김할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법정에서 나온 날 한지민이 몰래 찍어준 내 사진. 그 사진 속에 나는 울고 있었지만 동시에 웃고 있었다. 해방된 사람의 얼굴이었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1년 전 청명 요양병원의 하얀 방, 손잡이 없는 문, 쇠창살, 절망, 그 모든 것이 악몽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 악몽 덕분에 나는 깨어났다. 진짜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 혈연으로 맺어진 아들은 나를 감옥에 가뒀다. 하지만 법으로 만난 젊은 변호사는 나를 자유롭게 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효도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된다는 것을, 그리고 진실은 결국 이긴다는 것을.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부드럽고 따뜻한 빛이었다. 탁자 위의 봉투가 눈에 들어왔다. 아들의 편지. 언젠가는 읽을 것이다. 언젠가는 답장도 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그저 이 평화로운 밤을 즐기고 싶었다. 손잡이 없는 방에서 벗어난 이 자유를. 나는 눈을 감았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찾아왔다. 꿈속에서 나는 웃고 있었다. 지민이와 함께 텃밭에서 상추를 뜯으며. 그것이 내가 찾은 진짜 행복이었다. 이 이야기를 읽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놓으시면 여러분께 전달될 것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